안녕하세요. 오진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까마귀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동화 분석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원문을 한번 보시고요. PPT를 보시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짧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에게는 품에 안겨 사는 어떤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그 아이는 떼를 쓰며 보챘습니다. 여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창문을 연 다음 성 밖에 맴도는 까마귀 떼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차라리 까마귀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면 좋겠네. 그러면 얼마나 조용하고 편안해질까.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아기는 까마귀로 변해서 그녀의 팔을 떠나 창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까마귀는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더니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그 어린 아이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배경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는 저는 항상 질문을 가지고 풀어가는데요. 네 개의 질문을 가지고 풀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배경 속에 있는 내용 속에서 여왕과 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왕과 딸은 어떤 관계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은 아이가 되게 떼를 쓰죠. 떼 쓰고 보챕니다. 그 떼 쓰는 자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아이가 까마귀나 돼버렸으면 좋겠어 하고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까마귀가 뭐냐? 이 제목처럼요. 예, 그래서 까마귀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차라리 까마귀가 되어 날아갔으면 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죠. 옛날에 어떤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에게는 품에 안겨 있는 딸이 하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왕의 품속에 안겨 있는 딸, 우리가 이제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기 때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엄마의 품속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품속의 딸이란 얘기는 엄마와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품속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동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이, 품속에 있을 때가 편했는데 이런 이야기 그쵸? 아이는 품속에 있을 때가 아이도 엄마도 편하고 또 아이도 모든 것을 누리는 때죠. 예,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적인 어떤 용어로 표현하자면 엄마와 이제 여왕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동일시 상태다. 여왕과 딸의 동일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여왕과 아이의 관계를 보자면 품에 안겨 있는 그 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을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자아의 온전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아가 온전한 상태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융심리학에서는요, 보통 우리는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빠져나올 때 이미 자기로부터 분리되어, 자아가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관점은 정신분석이에요. 분석심리학에서는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한 0세부터 3세 정도까지 한 2, 3세 정도 되면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아이는 무조건 엄마 이외에는 모르다가 그다음부터는 엄마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알기 시작하기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아기가 행동이 뭐예요? 더 활발해지는.
이제 그런 때가 되는데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자아가 자기하고 동일시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이 상태가 바로 온전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분석에서 보자면 아기하고 엄마가 이게 아기 뱃속에 이제 담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자아작이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인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와 엄마가 동일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의 표현이거든요. 이제 무의식적인 동일시나 아니면 온전한 상태이거나 이 상태는 뭐냐면은 아이가 엄마하고의 관계를 하지만 아이 자체가 의견이 있거나 아기가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태,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주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무의식적인 동일 상태이니까 아기는 암묵적으로 엄마하고 관계를 해요.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투사적 동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시는 같아요. 근데 투사적 동일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자아가 아기가 자아죠. 엄마는 자기예요. 자아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엄마한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아기는. 그러면은 배가 고픈 것을 표현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쵸, 울음으로. 응애 하고 울으면 아기가 보통의 경우 배가 고플 때 아이들은 울죠. 웃지는 않아요. 만족하거나 포만감이 가득 찼을 때 웃죠. 그쵸? 아기가 운다는 얘기는 아기가 무언가 불편하거나 요구사항이 있거나 배가 고플 때 아니면은 불편하다는 얘기는 이제 용변을 보았을 때 아니면 춥거나 덥거나 뭐 이런 상태겠죠? 그러니까 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기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바로 알아들어요. "헉, 우리 아기 배가 고프구나. 우리 아기 춥구나. 우리 아기 아유 오줌을 쌌네 하는 것들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요구사항이라는 거 알아들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아기가 보내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어떤 힘이 엄마로 하여금 알게끔 해주는 거죠. 즉, 이게 이제 마법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마법을 딱 걸어버리면 꼼짝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아기가 거는 마법이다. 아기가 거는 강력한 무의식적인 힘으로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어때요? 아기가 요구했다는 건 모르고 엄마가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어머 우리 아기 배가 고프구나 하고 우유를 갖다 주고 어머 우리 아기 오줌 쌌구나 하고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투사적 동일시. 아이와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투사적 동일시거든요. 이런 투사적 동일시는 아이와 엄마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애완동물이라든가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투사적 동일시를 경험하실 거예요. 분명히 고양이가 무언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야옹이라는 말밖에 안 했어. 근데 나는 알아듣는다는 거지. 그래 우리 고양이, 우리 나비 배가 고프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주면 고양이가 알아듣고 밥을 먹어요. 그죠? 어떻게 고양이가 야옹이라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냐? 못 들어요. 그 고양이가 보내는 그 무의식적인 어떤 힘이, 강력한 그 힘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화 속에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투사적 동일시와 그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적인 동일시는 유사해요. 하지만 무의식적인 동일시는 더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투사적 동일시는 주체자가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주체자인 자아가 움직이는 힘이라고 볼지만 이 무의식적인 동일시는 자아가 자기하고 동일시 상태에서 자아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 자아가 없다라는 거는 자기의 품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아가 개별화되지 아직 않은 상태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자아 자기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온전한 상태다. 자기하고 한 몸을 이루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사적 동의시와 무의식적인 동의시는 용어상에서 다르기도 하지만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